네, 투자 손자병법 2부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1시부터는 시청자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자, 1부 순서 마치고 2부 시작되는 동안 상승폭이 다시금 조금 올라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22포인트 코스피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그 상승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1.82% 상승한 8포인트가 올라서 457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장 막판까지 이런 흐름이 점점 더 확대되면서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자, 먼저 2부 순서에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 시황 분석의 대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해서 국내 증시 흐름을 분석해 봅니다. 자,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살펴보고 수급 관심주 살펴봅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를 출렁이게 만드는 그리스 사태 향방을 예상해보죠. 이어서 이성규의 나비효과에서는 이슈와 트렌드를 통해 알아보는 주식시장의 비밀스런 흐름을 공개합니다. 네, 먼저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 경기에 대한 부양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자, 이 중국의 경기 부양 요소 과연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이제 시장을 상당히 안정을 주고 있는데요. G8 정상회담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자꾸 이제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결국 그 성장에 맞출 수 있는 것은 이제 경기 부양책인데, 이때까지 지준율을 계속 인하했지만 시장에서는 지준율 인하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 얘기는 중국의 지준율보다는 금리 인하 쪽에 포인트가 맞춰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내수를 진작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그 중국에서 원자재를 굉장히 많이 샀는데 그 원자재를 다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요즘 되고 있다. 그래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주 주말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23일에는 유로존 특별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높습니다. 이번 회담 안건이 제2의 마셜 플랜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해결책들을 담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라든가 경기 부양의 의지와 그에 따르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큽니다. 어떤 해결책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번 유로존 특별 정상회담에서는 정말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기대가 많이 됐었지만 사실 큰 결과가 없었던 것이 이제 특별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이번 이제 특별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그리스의 사태, 또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바뀌고 올란도 사회당 장수가 대통령이 돼서 좌파가 정권을 잡은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어저께 뉴스 보시면 세르비아도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유로존이 지금 현재의 정권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바뀌는 그런 모습은 지금 긴축보다는 성장 쪽에 포인트가 맞춰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안건이 나온다면 한 3-4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CB, 유럽중앙은행에서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국채에 대해서 무제한 매입을 하는 방법. 이게 이제 예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메르켈 총리의 반대에 부딪혀서 하지 못했죠.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이 메르켈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대통령이 바뀌면서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을 바꾸겠다라는 것이 주요 정책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메르켈과 상당한 싸움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범유럽 예금 보장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뱅크런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뱅크런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급 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예금 보증에 대한 부분이 대두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ESM이라고 해서 증시 안정 메커니즘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래 2013년 7월에 그 창설되기로 돼 있었는데 1년을 앞당겼죠. 이것이 이제 한 5천억 유로 정도가 자본금으로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은행 자본 재확충으로 쓰자. 그래서 혹시라도 은행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여기서 수여를 해주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후에서 가장 그 시장에서 최고로 반길 수 있는 만한 어떤 재료는 이제 유로본드 발행 가능성입니다. 유로본드 발행을 하게 되면은 독일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기초자산이 어디가 되느냐의 싸움인데 프랑스하고 독일이 기초자산이 됩니다.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는 그만큼 지분이 많은 만큼 출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유로본드의 어떤 보증인이 되기 때문에 유로본드의 창설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될 수 있죠. 특히 프랑스 대통령 올랑도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로본드 가능성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되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보면 정치적 협상을 할 때 가장 강수를 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정도가 가장 좋지 않느냐라고 본다면 유로본드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ECB의 역할론, ECB가 물가 안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채를 무제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시키자. 특히 뭐 FRB처럼 그 영향력을 주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로본드는 사실 출자를 많이 해야 되라 해서 서로의 부담감이 있지만 물론 ECB도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ECB는 돈을 찍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FRB가 돈을 많이 찍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미국을 방어했듯이 ECB 유럽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오히려 지금 상황은 극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메르켈 총리가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받기 때문에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독일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로존의 어떤 정치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뭔가 손을 들어줘야 되고 또 만약에 올랑도 대통령이 유로존에서 오히려 찢어지기를 바라는 상황까지 연출되면 그때는 메르켈 입장에서는 공경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 특별 정상회담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매우 기다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로서 이번 특별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 거는 부분이 크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이 기술적 반등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 시장 안정에 대해서만큼은 아직까지도 미지수를 이제 관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미국은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국에서 거래량이 터지느냐, 동물에서 터지느냐에 따라서 향후 방향성을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월요일 밤 오늘 새벽에 끝난 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술적 반등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의도된 조정이었다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그리스라는 악재, 프랑스의 올랑도 대통령의 주장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엉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원하던 바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메워주기 위해서는 이격이 필요했고 이격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3차 양적 완화 카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카드를 뽑아낼 만한 지수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FRB 의장인 벤 버냉키 의장한테는 카드를 끄집어낼 수 있는 속전속결을 끄집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본다면 지금 자리는 기술적 반등보다는 오히려 추가적 상승, 지난번에 13,300을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 축적 기간이라고 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얘기는 이제부터는 상승 쪽에 무게를 실어야 된다. 앞으로 오랫동안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장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 역시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한데 힘을 입은 것 같습니다. 지금 2일 연속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주도주들이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강한 모습으로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가격대, 지금 같은 시장 상황이 이런 주도주를 매수할 만한 좋은 기회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사실은 어제하고 오늘 상승의 모습을 보면 1차적으로 어제는 외국인들이 전기전자와 그 다음에 운송 장비 업종,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의 매수를 집중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어저께 주가를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전기전자는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일단은 주도주로서 기본 주도주, 처음 주도주들의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항상 주가가 저점에서 올라갈 때는
주도주 부재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여러 종목군에서 돈을 순환매를 하면서 주가를 받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에서 주가가 올라가지만 주가 상승폭만큼 수익을 못 내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보는 견해로는 시장 전체를 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 전체를 도대체 어떻게 살까라고 아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게 있죠.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코덱스 ETF에 해당되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면 지수 상승분의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렛대 역할을 해서 2배 정도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개파락이 5개인 상태에서 개파락이 3개만 해결해 준다 그래도 1900 거의 90%에서 2000포인트 정도 된다면 지금 지수 대비로 10포인트 넘게 10%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레버리지에서 2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오히려 지금 여타 종목의 주도주를 바로 찾기보다는 시장 전체를 대응하는 종목에 접근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오히려 지난번 고점에 때 2060이 넘어가면서 새로운 신고점을 칠 때 그때에서 주도주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레버리지를 사라.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의 투자 조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을 화상 연결로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짚어주십시오. 네, 사실 지난주 내내 하락했었던 미국 뉴욕 증시가 기술적 관점에서 이제 반등은 사실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의 밤사이 상승과 나스닥의 구글과 이제 애플이 좀 급반등을 하면서 밤사이 좀 뉴욕 시장이 좀 아무래도 이제 좀 좋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나. 결국엔 중국의 원자버 총리도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것과 내일이죠 5월 23일 유로존 미팅이 있는데 특단의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저감했을 유입과 밤사이 이제 해외 증시 상승 원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큰 낙폭에 따른 단기 반등에서 이유를 찾았다 이렇게 좀 그런 장세가 아니었나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로는 결국엔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금일 전기전자 460억 외국인 창구 통해서 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 창구 매매 종목 450억 순매수로 1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 전기전자 업종 460억 중에 삼성전자가 450억이면 나머지 업종은 전혀 사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보시면은 이제 아침에 좀 순매수도 나오다가 매도세로 좀 일관을 하고 있는데요. 장이 조금만 올라도 기관이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고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지 않다. 이건 사실 시장에 안 좋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개인은 시장에서 10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전업종 개인이 거의 다 사고 있고 운수장비 업종 358억, 철강 업종 163억, 화학 업종 165억 특징적으로 많이 사는 업종들입니다. 기간은 전 업종을 거의 팔다시피 하는데 금융 업종에서 209억 정도 순매수하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철강 및 금속 업종이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전기가스 업종이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인데 포스코가 뭐 신용 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 그리고 영업 적자가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소식에 포스코가 1.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철강 및 금속 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오늘 좀 강세장에서 약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전 업종이 상승 중입니다. 사실 근데 전 업종이 상승 중인데 매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개인이 28억을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3억. 그리고 기간이 26억을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수급상은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고요. 기술적 반등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각 투자 주체별 속내를 또 표현을 해주셔야죠. 외국인 아침에 샀다가 팔았다가 좀 전에 또 샀다가 팔았다가 현물시장 어제부터 사실 그동안에 5월달 외국인 매도세를 비하면 어제는 종가 좀 사들이면서 6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20억 정도 매도 나오고 있는데 종가까지 판단을 좀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가까지 보고 우리 포지션 확인해 기간 개인 니네 좀 우리가 사는 건지 정말 제대로 체크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지 않는 것 상당히 시장이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 역시 바닥에서 사길 잘했네. 더 사자 싼데 1800 초반밖에 안 되는데 1900만 가도 어디냐 이러면서 1000억 정도 들어오고 코스닥 시장도 여전히 어제도 들어왔고 오늘도 들어오는 모습. 기간 내일 이벤트 날이다. 보고 판단하자. 사실 지금 유로존 이슈에서 내일 정상회담에서 유로 채권 본드라고 이제 발행을 해서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지키겠다 나오고 있는데 독일에서 반대하고 있죠. 독일 메르켈 총리의 강경한 입장이 얼마나 굽히고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유로펀드 만약에 지금 나오고 있는 기대감이 실패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시장에서 기대감이 이제 다시 상실로 되면서 충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은 내일까지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솔직히 금호석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 달 전쯤에 좀 그때 대비 뭐 가격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뭐 많이 빠졌다가 지금 뭐 일봉상 차트를 보면 땅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 같은데 사실 뭐 시장 위험 프리미엄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작년 대비는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12년도 말자로 예상 실적으로 퍼로 치면 지금 5배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과도한 주가 하락으로 하반 경직성에 대한 기간 수급이 10만 원대 초반이 오면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2분기까지는 솔직히 실적 악화가 계속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상반기에 15에서 20%에 육박했던 합성공업 영업이익률이 작년 4분기부터 8에서 9%대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요. 이 이유는 중국이나 인도 신흥시장에 대한 어떤 타이어 그런 시장이 회복세를 못하고 경기 둔화로 인해서 결국에 실적이 악화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실적 악화 3분기부터는 좀 회복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수요가 침체된 것을 반영하더라도 주가는 좀 많이 하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고무 시장 쪽에서 동사 1위입니다. 1위의 독과점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캐파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가격대는 매력적이다. 하지만 시장 위험 프리미엄 때문에 좀 매매를 하더라도 단기 트레이딩 입장에서 좀 하시는 게 맞을 걸로 일단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가격대에 대해서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격은 지금 11만 7천 원인데요. 오늘 사시지 마시고요. 오늘 내일 해가지고 또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더 빠져줄 거라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바닥이 될지 쓰리바닥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10만 원 중반선, 그래서 10만 원 초반선에서 중반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 좀 보시고 단기적으로 솔직히 동사 경기 회복만 되고 다시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만약에 급증을 한다면은 다시 충분히 15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 좀 밑에서 하시고요. 손절가는 지난번 4월 30일 날 10만 2천 원이 최저가였는데요. 9만 5천 원, 10만 원이 좀 붕괴돼서 9만 5천 원까지 만약에 위협을 받는다면은 기간에서 노스컷이 상당히 나올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손절 가격도 유념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금호석유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올장 투자 전략 짜봅니다. 12자 투자 전략부터 볼까요? 네, 박성일 연구원은 지수 반등 시에 현금 비중을 확보해라. 그만큼 좀 시장에 대한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소영 대리는 급등락 흐름 속에 단기 매매를 접근해라. 역시 보수적이네요. 신용훈 연구원은 저가 매수세 유입을 기대해라. 최희용 대리 반등 신호 낙폭 과대 종목을 매수해라. 김훈 대표는 낙폭 과대 기존 주도 대형주 시초 공략을 이야기했습니다. 업종은요. 박성일 연구원은 주도주 반등 시 매도해라. 박소영 대리는 전차군단 통신업 단기 매매. 신용훈 연구원은 자동차 업종의 분할 매수. 최희용 대리는 전기전자 업종 분할 매수 지속. 김훈 대표는 전기, 전자, 정유화학, 눌림목의 단기 매매 유효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신한금융투자 박소영 영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제 뉴욕 증시 반등에 따라 오늘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엔 1800선을 좀 회복을 하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와 유럽 위기는 좀 여전히 도사리고 있으나 유로존 측에서 그리스 잔류를 좀 지지를 하면서 투시 마카는 한풀 꺾인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인은 현재 매도와 매수를 좀 갈팡질팡한 모습이며 기관은 매도세, 또 개인은 물량을 좀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고요. 업종은 철광금속과 전기가스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좀 상승 중이고 전기전자, 기계, 운송장비 업종이 그나마 좀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발언에 특히나 화학주, 대표 종목으로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이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일 페이스북 성장 수혜주로 꼽혔던 NHN은 이제 페이스북 급락에 따라 2% 하락 중인 모습이지만 오늘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12자 투자 전략과 관심 업종별 전략, 특히 전차 군단과 통신업의 단기 매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설명 좀 주시죠. 네, 그리스 총선이 좀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 국내 증시 좀 방향성이 없는 급등락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당분간은 단기 매매 접근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에서의 부양 가능성과 23일 날 있는 EU 특별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 또한 반발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뉴욕 증시가 어제 7 거래일 만에 이제 처음으로 큰 폭의 반등을 하였지만 이는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추세적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오르락짐인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야 할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가 메리트만 보고 좀 들어가시기에는 아직 변수가 많은 시장이고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노리시거나 인내를 가지고 좀 시장을 지켜보는 것도 한 방법일 듯 싶습니다. 그중 제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업종은 전차 분단과 통신업 등인데요. 이 업종들은 지난해 하락장에서 선전했던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고요. 무조건 매매하시기보다는 좀 지지선 확인하신 다음에 철저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통신업종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역시 통신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 준비하셨겠군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업종 반도체 업종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네. SK 하이닉스라면 대표적인 반도체 업종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저점 영역에 근처라면 SK 하이닉스도 SK 하이닉스 차트 역시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종목은 이제 개인과 외인의 관심을 듬뿍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난 1분기에 이제 적자 전환을 또 기록하고 LP자 인수설인에 또 외인의 팔자세에 속절없이 총 당했던 종목으로 2분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2014년까지 호황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PC 신제품 출시의 영향으로 디램 수요가 이제 또 증가세로 전망이 되고 있고 공급 증가는 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가격 상승이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 전환에 따른 생산성 개선 또한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2분기 실적 개선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면은 지난주 코스피가 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주가 급락대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인데요. 지금 23,000원대 라인을 좀 깨지 않고 지지를 하고 시장 조정을 좀 받으면서 눌림목을 형성해준 다음 윗방향으로 틀어줄 수 있는 이제 지금 저점 영역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주도 업종 좀 빠진 종목을 매수하는 게 무엇보다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1,5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박소영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에서 2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JP모건 체이스의 손실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그리스를 유로존에 잔류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과연 이번 합의가 그리스 문제 해결의 신호탄이 될지 점검해봅니다. 기로에선 그리스에 대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로존 잔류를 희망하는 국민이 80%에 해당하면서 신민당의 지지율도 올라가는데요. 과연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한다면 어떻게 될지 결과를 예측해봅니다.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들의 수장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향후 예정돼 있는 EU 정책 일정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JP모건의 대규모 금융사고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CNN 보도에 하면 이번 파생상품 투자 손실이 20억 달러가 아니라 더 클 거라고 보도했다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유로 문제 말고도 그 투자가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JP모건의 그 파생상품 손실 건입니다. 그 JP모건은 이제 그 JP
모건의 이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컨퍼런스 콜에서 갑자기 밝혔습니다. 20억 달러 정도의 합성 파생 상품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됐는데 현재의 어떤 JP 모건의 어떤 포지션을 취했길래 그렇게 손실이 났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포지션이 파생 상품이기 때문인데요. 파생 상품은 흔히 말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 100원을 벌게 되면 그 반대 포지션을 취했던 사람은 100원을 잃게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파생 포지션은 지금 다시 다시 그 재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알려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극비사항일 텐데요. 현재까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그 JP 모건이 아마 위험도가 굉장히 높았던 어떤 채권들을 가지고 원래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다음에 그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 해지를 통해서 그 수익률 하락을 방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이후에 유로존의 그 LTRO 조치 이후에 시장의 어떤 위험도가 현격히 낮아지면서 그 해지로 사놨던 CDS가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변동에 따라 반대로 움직여야 이제 해지가 되는데 해지가 되지 않는 상태로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시는 쪽에서는 더 이상 그 해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 CDS를 매도했는데 뜻밖에도 이제 스페인하고 그리스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시장 위험이 올라가자 그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긴 그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통상 이제 파생 상품을 했을 경우에 회사가 큰 타격을 입어서 금융시장 전체에 그 리스크가 전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 JP 모건의 어떤 파생 상품 손실을 들여다보면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 손실이 매우 한정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20억 달러라고 발표를 했는데 점점 그 액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억 달러가 더 추가되고 하는 식의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자연스러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발표했을 때는 그 당시에 어떤 확정된 손실만 말을 했을 거고요. 또 FRB나 증권 당국이 조사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잘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추가적인 손실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실이 예전에 어떤 파생 상품으로 회사가 크게 타격을 입었던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 실적이 그 손실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이제 2조 3천억 달러 수준이고 작년 영업이익만 해도 한 300억 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20억이나 30억이나 또는 거기서 한 10억, 20억이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이 그 시장 전체 시스템으로 전개될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입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간밤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는 23일 열리는 EU 특별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리스 문제 해결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그리스 문제는 이제 모든 호재나 악재를 다 덮고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됐는데요. 그 덕분에 이제 언론에서 하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주식시장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유로존이 폭락할 때도요. 독일의 기민당이 몇 표의 의석을 얻는다, 못 얻는다, 이런 것까지도 계산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리스의 군소 정당들이 예상되는 확보 의석수가 몇 석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계산해야 되는 시절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스 문제는 이제 난데없이 불거진 면이 많은데요. 그 뒷면에는 이제 그리스 국민들의 이중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긴축을 반대하는 것은 70%고 유로존에 남고 싶은 것은 80% 이상의 찬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종합해 보면 이제 그리스 국민들은 이제 긴축은 반대하지만 유로존에는 남고 싶다. 이런 이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현실을 무시한 어떤 약간 너무 낙천적인 그리스 국민들의 성격이 나타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제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 지적했듯이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가 탄생할 텐데요.
그 정부의 수준이 지금처럼 이제 결단을 못 내리는 수준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여태까지 시장을 지배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 문제의 어떤 전환점이 된다면은 그리스 정당 지지율의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CB나 IMF가 이제 강력한 어떤 그리스 국가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들이 들어가니까 그리스 국민들의 지지율이 이제 좌파에서 점점 떨어져서 우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을 찬성하는 정당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 점점 격차가 벌어져서 현격하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 그 긴축을 찬성하는 신민당하고 사회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게 된다면 그 반등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죠. 그리스의 긴축 이행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요. 만약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예측해 볼까요? 예, 저희는 이제 결국에는 그리스 국민들이 유로존의 어떤 긴축 정책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뭐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가 만약에 탈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과거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002년 1월 정도에 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르헨티나는 1페소에 1달러를 고집하고 있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니까 국가 부도 즉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아르헨티나의 페소 가치가 265% 평가절하되면서 물가가 6개월 만에 40% 폭등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1998년 8월에 러시아가 루브라 국가 부도 선언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제 루브라가 298% 평가절하되면서 물가가 1년 동안 127% 폭등했었습니다. 그리스가 이제 탈퇴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이제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스 부채가 이제 한 3,500억 유로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 이제 50% 헤어컷을 해줘가지고 이제 그 정도 남은 건데요. 만약 유로존을 탈퇴한다면은 유로존 전체가 입는 데미지는 1조 1,000억 유로가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리스 정치인하고 ECB 같은 트로이카에서 서로 조금이라도 덜 손해 보기 위해서 이제 힘쓰고 있지만요. 그리스 국민들이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그리스는 제조업이 20%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유로존을 탈퇴한다고 해도 유로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적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탈퇴를 하게 되면 유로존이 잠시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그리스 국민들이 더 고통을 겪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그리스 문제뿐만 아니라 유로존의 위기 해법을 위해서 EU 수장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남아있는 EU 일정들 어떻게 됩니까? 예, 그리스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분히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그 말 한마디로 이제 분위기가 반전될 확률이 높은데요. 향후 이제 EU 정책 일정을 살펴보면은 23일에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가 너무 가혹하게 긴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그 긴축을 주장했던 정권들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성장을 촉진하자, 긴축을 완화하자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곳에서 그 성장 촉진책을 자꾸 말하게 된다면 그리스 국민 사이에서도 유로존에 남아 있어야 할 명분이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제 6월 17일 날 그리스 재선거가 나오면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릴 텐데요. 아마 그 전에 이미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리스 국민들이 긴축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이미 반등해 있을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현재 국면을 보면요. 그리스 문제도 뿐만 아니라 스페인도 그 3위인 방키아가 뱅크런을 했다는 루머가 퍼졌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악재가 확대되는 국면이 아니라 이제 요즘에는 정책적 대응이 확대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악재의 확대가 멈췄다면은 어저께부로 이제 시장은 바닥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정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 경제에 대한 부양 의지를 피력을 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향후 흐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갑니다. 중국 시장은 어떤지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중국 본토 지수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0.30% 상승한 2,355.28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매수 물량들 이어져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 힘이 크진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관망 심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중국의 정책적인 이러한 부분들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여부를 좀 지켜보는 관망 심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8.5%로 하향 조정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9%에서 8.5%로 하향 조정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경제가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내년 전망치는 오히려 8.6%에서 9%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을 크게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중국의 계속적인 경제 성장 속도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좀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중국의 부동산의 4월 주택 가격은 하락세를 좀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 4월 국내 70대 도시들의 평균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년 동안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의 실물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한 기대 상승을 해야 되는 부분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규제 정책 내놓을지 여부 또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이 경제 부양을 하겠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신규 소비 촉진책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4,500억 위안의 소비가 가능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소비 관련 업종들에 따른 기대감들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의 신규 소비 촉진책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이러한 부양 의지들이 계속적인 정책적으로 이어져 나올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2,350선의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상승폭 확대 나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진투자 컨설팅의 기업분석팀장 이성규입니다. 최근에 증시 역시나 많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에 대한 그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싶었지만 물론 산업이 산업이다 보고 그리고 경제가 경제다 보니까 일단은 우위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우려하시는 것들은 바로 이제 세계 경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그 유럽에 대한 얘기 그리고 미국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 대한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해서 좀 팽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번 시간도 과거 역사를 통해서 이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대한 향후 전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정도로 좀 세계 경제가 좀 완만하게 이렇게 잘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정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그동안 많은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럽의 문제 그리고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 그런 것들 또 한 번 반복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말 과거로 많이 돌아가서 그런 과거들을 통해서 그 국가들의 어떻게 보면 그 성향을 한번 알아보고 그런 성향들을 통해서 이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향후 경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될 건지 오늘 그런 시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과거 역사로 본 향후 경제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정도의 크게 챕터를 나눠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금 위기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미국이 먼저 저질렀지만 그 뒤에 있었던 피그스라는 국가들의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 두 번째로는 미국과 독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제 중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다 향후에 그 전망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피그스 국가들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맨 앞에 P가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르투갈부터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14세기경이죠. 14세기경에 인도, 브라질 등의 항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 항로들을 발견하고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식민지 경영이라고 많이 하죠.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런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지역으로 침략을 해서 많은 그 식민지 경영을 해왔는데 그때 당시 뭐 노예라든지 그리고 향로 그리고 농산물 수입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 농산물 얘기가 이제 좀 이따가도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이쪽 지중해 쪽에 있는 나라들이 사실은 농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후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수입에 상당히 주력했다라는 거. 이것 또한 향후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세기경에는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이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이 지배를 받았는데 프랑스와 영국의 그 동맹으로 해서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영국의 경제적 종속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영국으로부터는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을 했습니다. 포르투갈이. 근데 포르투갈 같은 거는 와인을 수출했다는 것이죠. 제가 와인이라고 강조한 부분들 좀 잘 보시기, 일단 노란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좀 잘 보시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8세기경에 그 최대 식민지인 브라질이 독립합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죠. 포르투갈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포르투갈이 그때 식민지 지배를 했고 언어까지도 지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민지 어떻게 보면 그 식민지들에서 이제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와서 풍족하게 살았었는데 브라질이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 정확하게 포르투갈 이때부터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참고사항은 세계 1차 대전입니다. 연합군 쪽으로 참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이죠. 이쪽으로 참전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 부진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포르투갈 역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I죠.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역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탈리아는 예술,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입니다. 14세기의 그 학문과 그리고 예술 부분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고요. 지중해 무역이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중해가 워낙에 무역에 말 그대로 많은 부분들이 교육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었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의 그 핵심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또 쇠퇴를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18세기경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8세기경에 이 프랑스와 그리고 프랑스가 이제 오스트리아나 오스트리아 제국을 격파하고 신성 로마 제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하지만 그 프랑스에서 이제 나폴레옹 3세의 지원을 받았죠. 이탈리아를 통일하게 되는데 사실 이탈리아는 여러 나라로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던 나라입니다. 분열도 많았고 정치적이라든지 사회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합이 안 되는 나라였는데 이때 나폴레옹 3세의 지원을 받으면서 결국엔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통합하는데도 오랜 시간들이 걸려왔었고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힘든 과정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1, 2차 세계대전에는 역시나 그 독일과의 동맹을 맺었습니다. 독일과의 동맹으로 그 2차 세계대전은 일본까지 합류하게 되죠. 그래서 반연합군 쪽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에서는 이 반연합군 쪽이 패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치적, 사회적 통일의 그런 어떤 불완전성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의 역사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과일 농사에 적합한 그 지중해 기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 농사는 괜찮은데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전반적인 농업 부분들은 이 지중해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리스는 밖으로 진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뒤 앞서서 말씀드렸던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들은 밖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해술이 발달하게 되고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명 발산지의 이제 기원이다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리스의 역사 중에서 크게 문명으로 따졌을 때 세 개의 문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로이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크레타 문명이고, 세 번째는 미케네 문명입니다. 미케네 문명인데요. 일단 트로이 문명, 황금과 장신구, 은제품 이런 것들이 있고, 크레타 문명 같은 경우는 교역 그리고 건축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미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로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케네 문명, 침입 재해에 대비한 폐쇄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와 관련이 많냐? 전쟁과 굉장히 관련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진출 성향이 높게 되고요. 그런 진출 성향이 높은 것은 바로 이제 지리적 구조라든지 주변 강대국들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문화들이 그리스는 형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피그스 국가 중에 마지막이죠. S인데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사실상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식민지 기반이죠. 특히나 아메리카, 미국을 식민지로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황금기의 시대를 누렸던 그런 나라인데요. 이 황금기 시대에 그 여러 가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프랑스, 영국의 동맹이라든지 그 독일과의 전쟁, 그 옛날에 그 프랑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센 전쟁이라든지 오스트리아 여러 나라의 강대국들과 전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제1공화국의 전쟁에서 이제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면서 프랑스의 종속이 되게 되고요. 앞서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영국에 종속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와 전쟁을 역시나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세기에 미국의 역공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의 역공이라는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미국 자체가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가 우리는 더 이상 아니고 여기서 독립을 해서 더욱더 잘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식민지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보통 식민지 기반으로 이렇게 커왔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스페인도 치니까 정쟁으로 살아난 나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과 미국과 중국을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군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 강국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수한 자금력들이 확보가 돼 있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제조업 기반 악화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군사력이 약화된다는 얘기고요. 미국의 경제적 기반의 취약성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중국과 독일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미소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 패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세계 경제에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과 중국이 긴축 완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미국 경제의 쇠퇴를 어떻게 보면 원한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군수산업이 바로 이 제조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조업은 바로 이제 경제의 기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보게 되면 피그스 국가들의 성향을 종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부족한 자원들을 침략을 통해서 확보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나가서 뺏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해운산업의 발달해서 무역이 경제와 활동의 기반이 됩니다. 근데 미국 경제 부진이 세계 무역 부진의 감소를 이끌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그스의 국가들의 근본적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송 운송이 발달한 나라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와인이라는 걸 강조했다는 거. 술을 좋아합니다. 지금 포르투갈, 그러니까 피그스 국가들의 술, 위스키나 와인 등에서 굉장히 유명한 국가들입니다. 그만큼 이 뱃사공 나라라고 하죠. 뱃사공 나라들은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하고 없으면 나가서 뺏어오고 이런 성향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체적인 위기 그 해결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세계 경제 전망 한번 보게 되면요. EU회의 독일의 영향력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그스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그래서 꺼리는 겁니다. 독일은요. 결정적으로는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 IMF의 이상의 논의죠. 아시아 외환위기 때는 긴축을 강요합니다. 근데 유로존 위기에서는 긴축 완화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 재정 위기가 유로존과 정말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요. 유로존이 붕괴되면 미국이 더욱더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세계 3차 대전을 지금 방불케 하는 금융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G2가 어떻게 나오는가가 이제 중요한데요.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빠른 긴축 완화를 역시 하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는 중국의 내수 강화 전략 이후에 점진적인 긴축 완화입니다. 점진적이라는 거에 좀 이렇게 포인트를 두시기 바라겠고요. 미국은 지금 속이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부실 자산은 미국이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독일과 중국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뭐냐면 전쟁이라는 것도 그렇죠. 이 금융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득이 없다고 한다면 우위 세력은 미동도 안 하게 됩니다. 액션을 취하지 않죠. 쉽게 결정되지 않은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뭐 EU 회담이라든지 G8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렇게 큰 호재는 없습니다. 지금 호재는 없고요. 이런 문제가 계속되게 됐을 때는 3분기까지 계속해서 이런 여건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맞다. 그리고 유럽 문제는 이번에 어떻게 일시적으로 입막음을 한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을 취하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향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금 위기는 언제든지 오고 위기는 다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기업들,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을 지금부터라도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비효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성규의 나비효과 함께했습니다. 이 못지않게 또 좋은 정보들 많이 드리는 자리 마련돼 있습니다. 26일 양순모 나종호 전문위원회 최적화된 우량 종목 선정 방법이라는 주제의 세미나 준비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종목 상담에도 전화와 문자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1, 2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